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앞에서 공부했던 기온, 강수랑 비교하면 난이도가 한 10%나 될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예요. 물론 뒤에 가면 토양 부분을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는 공부하셔도 돼요. 자, 먼저 자연재해 살펴볼게요. 자연재해가 뭔지는 다 알 테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자연재해가 많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태풍이나 또는 홍수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자연재해의 의미와 유형. 자연재해의 의미는 인간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 유형은 어떤 원인 때문에 재해가 일어나는지, 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있어요. 홍수, 가뭄, 대설, 눈 많이 내리는 거, 폭염. 폭염은 난폭하다 할 때 폭이에요. 거칠다는 뜻이죠. 염은 화염할 때 염이에요. 그러니까 불꽃이 난폭하게 막 피어오르는 것처럼 엄청 덥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들 폭염이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고 있을 거고요. 한파는 찰 한자, 물결 파자, 추위가 물결처럼 밀어붙인다는 얘기죠. 추운 날을 말하는 거고요. 냉해는 낮은 기온 때문에 주로 식물들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거고요. 태풍은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그러는데 태풍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지진, 화산활동, 특히 지진은 조금 체크를 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 복합적인 요인은 우리가 비가 막 내리는데 자, 산이 경사가 급하고 거기에 어떤 이제 방지 시설을 해놓지 않으면 산사태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를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자, 기후 요인하고 지형 요인하고 구분하는 건 너무 쉽죠. 혹시라도 선택지에서 이런 게 나오면 물론 틀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자, 자연재해별 특징과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알고 있는 거니까 중요 특징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파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고요. 시베리아 기단이 강하게 발달했을 때 우리나라에 한파가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들이 있더라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인데 자, 이제 이거 몇 년 뒤에는 선생님도 이걸 써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통계 자료 하나만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사람이 참 망각의 동물이라고 불과 2년 전인데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 기억이 아마 잘 안 날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엄청 더웠죠. 기억나요? 막 날마다 TV에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했다. 그런 뉴스가 날마다 나왔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폭염 가장 더웠던 여름은 지금까지는 2018년 여름이 제일 더웠고요. 서울 기준으로 8월 1일 날 오후에 무려 39.6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요. 참 유치한 생각이긴 한데 선생님들 그때 당시에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이게 정신이 나갔는지 그래 이왕 기온 올라갈 거 우리 한번 40도 한번 뚫어보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실시간으로 막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39.6도에서 멈추더라고요. 이왕 넘어갈 거 딱 40도만 찍지 미련이 안 남게. 이걸 미련이라고 할 수 있나? 자, 아무튼 우리 2018년에 엄청 더웠다는 거 생각해봤자 짜증만 나겠지만 아무튼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강수와 관련된 자연재해, 비랑 관련된 거요. 자, 우리 가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자, 가뭄은 모든 자연재해 가운데 진행 속도가 가장 느려요. 천천히 비가 안 내리면 오랫동안 안 내리면 가뭄이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는 범위도 꽤 넓은 편이죠. 특정 지역에만 비가 안 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홍수는 집중호우. 자, 우리가 호우는 짧은 기간 동안 비가 몰아서 내리는 걸 호우라 그랬었죠. 영어로는 헤비 레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 지표 상태나 배수 관리 체계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해서 조림 사업을 한다. 수풀림이에요. 그래서 숲을 가꾸는 걸 조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 녹색댐 앞에서 한번 나왔던 말이죠. 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뭐 다목적 댐 건설하고요. 우리 보라는 말도 앞에서 나왔었죠. 규모가 큰 건 댐, 규모가 작은 건 보. 하는 역할은 똑같다.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한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대설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인데, 자, 서울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부지방 사람들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눈 때문에 왜 피해를 입지? 눈이 많이 내리면 뭐 집이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건물을 축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게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특히 비닐하우스는 잘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 아무튼 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과 관련된 자연재해로 우리 태풍이 있는데, 자, 태풍은 강조 표시 좀 해놓을게요. 나머지 건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태풍은 그래도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조금 필요하거든요. 좀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우리가 태풍하고 뭐 외국에서 이렇게 있는 뭐 허리케인하고 또는 뭐 사이클론하고 형제지간인데, 자, 태풍 같은 걸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열대, 적어주세요.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불러요. 저기압. 열대 기후 지역 적도 근처에서 생겨서 발생해서 얘가 이동한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고위도 지역으로. 그리고 얘는 굉장히 강력한 저기압이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되게 세게 불잖아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저기압에다가 체크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비가 내리는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분했었어요. 공기가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데 그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지형성 강수가 있었죠. 지형성 강수.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선성 강수가 있었어요. 장마전선 같은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대류성 강수. 좁은 지역에서 여름철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나기가 내린다. 대류성 강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는 유형이 저기압성 강수예요. 저기압성 강수? 아니 선생님, 그럼 그러니까 저기압성 강수랑 장마전선도 저기압인데 그거랑 어떻게 구분해요? 전선은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게 전선이에요. 전쟁터니까. 하지만 저기압성 강수할 때 저기압은 성질이 하나인 덥고 습한 공기가 모여가지고 빙빙빙빙 돌면서 엄청난 비를 뿌린다. 그리고 얘는 전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열대 이동성 저기압은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태풍은 어쨌든 바람이 강하게 불 때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저희도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고위도로 이동하는데, 사실 이제 지구에서 보면 적도 근처는 에너지가 남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모자라죠. 그래서 계속 바람도 불지만 가끔 태풍 같은 것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적도인 남쪽에서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거죠. 그다음 하나만 더, 이건 되게 심화 내용이긴 한데, 자, 이건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냥 저것만 놓으세요. 자, 태풍이 이동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옆쪽에 큰 바다, 태평양 북쪽, 북태평양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북태평양에는 커다란 기단이 있는데, 북태평양 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굳이 설명해 주냐면, 자, 여러분들 한여름에는 7월,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어요. 그럼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 있으니까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태풍은 우리나라까지 오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풍은 언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냐면 한여름이 지나고 나서. 물론 8월 달에 오기도 하지만 9월 달에 많이 오고요. 심지어 10월 초에도 와요. 그래서 늦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에 많이 다가온다. 좀 이따 통계자료 볼 건데 그때 필요한 사전 지식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는 자, 요즘은 아마 이렇게는 물어보진 않을 테지만 왼쪽에 자료가 있어서 그냥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아니면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태풍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위험한 쪽이 있고 덜 위험한 쪽이 있다. 그것도 아마 공부를 했을 건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여긴 필리핀이네요. 더 아래쪽이 적도고요. 그래서 태풍은 기본적으로 적도 근처에서 생겨서 고위도로 이동하려 그러는데 얘가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활 모양으로 휘어서 움직이죠. 물론 원인은 태풍은 이렇게 가고 싶으나 지구상에서 늘 불려고 하는 타골풍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는 게 무역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저희도 지역이고요. 하지만 대략 30도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으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은 뭐 기억하면 되죠? 당연히 편서풍만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는 필리핀 얘기지 우리나라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태풍이 이동을 한다. 이걸 태풍의 진로 또는 이동 방향이라고 말을 해요. 이동 방향. 자, 그런데 이런 태풍의 이동 방향과 그 다음에 편서풍과 그 다음에 또 태풍 자체의 바람 때문에 태풍은 이동 방향의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힘이 달라요. 힘이 달라요. 오른쪽이 더 힘이 세서 위험 반원, 태풍은 대체로 원에 가까운데 원의 반절이라는 뜻이고요. 왼쪽은 가항 반원이에요. 자, 이제 그 원인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우리가 태풍은 강력한 저기압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태풍 기호 어떻게 그려요? 알 듯 말 듯 좀 헷갈리죠. 태풍의 기호는 우리 북반구 우리나라에서는 S자를 이렇게 겹쳐서 그리시면 돼요. 이게 태풍의 기호예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기호라고 하는 건 그냥 그리지 않잖아요. 어떤 것의 특징이 잘 반영되도록 간단하게 그리면서도 그렇게 만드는 게 기호예요. 그래서 태풍은 강력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주변은 상대적으로 고기압.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거죠. 태풍은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람의 방향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S자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태풍의 기호를 그리고 태풍 안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태풍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바람이 이렇게 불려 그러니까 태풍의 이동 속도가 있고 거기에 바람 속도가 더해지고 거기에 편서풍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데 편서풍이 또 뒤에서 밀어주니까 이쪽은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에 오게 되면 태풍은 이렇게 가는데 바람은 거꾸로 불려 그러죠. 일단 바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하고요. 그 다음에 또 편서풍이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불려고 하는 바람을 또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태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방향의 왼쪽은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태풍이 부는데도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바람이 약하다. 물론 덜 위험한 거지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항 반원이라고 불러요. 위험 반원, 가항 반원. 위험의 반대말 안전 반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태풍은 이렇게 진행할 때 오른쪽이 더 피해가 크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림 잘 그렸네요. 뭐 상대방을 괜히 혐오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일본 애들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는 짓거리가 뭐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고 좀 이렇게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얄밉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좀 진정한 사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우리나라는 피해가 거의 없고요 일본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렸으니까 아마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렸으면 아마 태풍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자기 나라 피해 적으라고. 자, 아무튼 우리 태풍에 대해서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밑에 있는 통계 자료 표가 나오는데 자, 여기는 좀 꼼꼼하게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우리가 자연재해에 관한 시험 문제는 이 표를 응용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기본적으로 통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 관련해서 통계를 잡는 건 대설, 태풍, 호우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통계를 잡기가 되게 애매해요. 지진은 그나마 잡을 수 있는데 근데 뭐 지진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되게 불규칙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샘플이 많지 않아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없거든요. 특정 사례를 제시하겠죠. 뭐 2017년에 수능 직전에 뭐 지진이 났다, 큰 피해가 났다, 뭐 그 정도? 그에 비해서 대설, 태풍, 호우는 피해도 큰 편이고 발생 횟수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통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이 세 가지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먼저 자연재해 원인별, 월별 발생 비율이죠. 자, 우리 비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설 같은 경우를 봤더니 이거 다 합치면 100%. 그러니까 각 자연재해를 100%라 그랬을 때 언제 주로 발생하느냐. 지금 발생 횟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얘는 어느 시기에 주로 발생하냐. 제일 구별하기 쉬운 건 12월, 1월, 2월, 3월까지 피해를 입힌다. 많이 발생한다. C가 대설이 되겠죠. 눈이 많이 내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랑 B는 여름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똑같은데 자, 여러분들 호우는 태풍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마. 우리 장마는 언제 진다 그랬죠?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그래서 7월 달에 피해가 되게 많고요. 발생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상대적으로 적은데 중요한 건 A는 7월 달에는 거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태풍이고요.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가을까지 오는 태풍이고요. B가 호우의 호우.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입는. 그래서 호우는 그냥 여러분들 홍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여름철만 조금 조심하면 이거 구별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는 없더라고요. 됐죠? 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오른쪽 그래프를 변형해요. 이렇게 다 제시하기도 하지만 몇 개만 찍어가지고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약간 변형시키면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을 꼬는 거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접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도 자료를 제시할 수 있구나. 익숙해지면 점점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얘는 기본적인 그래프니까 우리가 정보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얘는 자연재해 원인별, 도별 피해 복구비. 피해를 입을 만큼 아마 복구를 했을 거니까 피해액이라고 보셔도 돼요. 됐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두 개는 비슷한데 하나는 피해액이 굉장히 적구나. 자, 우리가 호우, 태풍, 대설, 눈 가장 피해액이 적은 건 당연히 대설이죠. 그래서 다가 대설이에요. 다가 대설. 됐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설명을 다 하겠지만 이제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아니 선생님 제주도는 되게 따뜻한데 왜 눈 때문에 피해를 입죠? 비록 조금이지만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제주도 해안가 지역은 물론 주로 비가 내리지만 겨울철에 해발고도가 좀 높아지면 눈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산 꼭대기에서 뭐 농사를 짓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해발고도가 조금 높은 곳도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 우리가 목축업 많이 하잖아요. 말도 키우고 거기는 뭐 축사가 무너지거나 그래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됐죠? 아무튼 그래서 피해액이 제일 적은 건 대설인데 자, 이제 대설만 놓고 한번 봐볼게요. 자,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요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일단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사실 대책이 별로 없어요. 좀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비닐하우스도 뭐 튼튼하게 짓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다설지기 때문에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피해를 되게 많이 입는다. 그다음 우리가 전라도 지역도 대설 피해를 물론 입기는 하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면 원래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거 지을 때도 튼튼하게 지어요. 대충 지었다가 무너질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비를 잘해서 피해가 좀 적은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가 좀 높게 나오는데 자, 이건 통계의 오류거든요. 자, 여러분들 평소에는 이게 눈이 별로 안 내리다가 어느 해 갑자기
엄청나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기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설 피해는 원래 거의 없는데 이 기간 동안 한 번인가 되게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건물도 무너지고 체육관도 무너지고 해가지고 피해를 크게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 유추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기반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강원도를 일단 좀 체크 좀 해두세요. 대설 피해는 강원도가 제일 많고 전라도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황해안 지역으로는 다 고만고만하게 피해액이 비슷하다. 됐죠? 자, 어쨌든 대설은 강원도가 포인트. 그다음 가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적인 피해액은 비슷하죠.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호우의 피해액이 제일 많았어요. 하지만 이게 통계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해에 되게 강한 태풍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통계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우가 많냐 태풍이 많냐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역별 특징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지역별 특징. 자,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는 놈은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당연히 제주도 피해를 크게 입을 건데 문제는 제주도는 이제 면적이 좀 좁고 사람이 많이 사는 건 아니니까 피해액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제주도 안에서 비율을 따지면 태풍이 제일 많겠지만 그 다음에 얘가 남해안 쪽이 피해를 상대적으로 크게 입겠죠.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쵸?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면 경기도, 강원도, 특히 경기도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없다? 없죠.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서울 근처로 경기도 근처로 태풍이 지나가는 경우는 있긴 한데 이미 힘이 많이 약해져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창문에 이게 신문지 바르거나 뭐 그 정도밖에 없지 큰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 비율이 높으면 태풍이고요. 그 다음에 중부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의 피해 비율이 낮으면 역시 태풍이고요. 그럼 반대로 중부 지역은 태풍보다는 호우에 의한 피해가 많아요. 됐죠? 자, 일단 그래서 태풍부터 구분을 해보자면 남부 지역이 피해가 많고 특히 제주도에서 비율이 높다. 제주도는 대부분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경상남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특히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태풍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가가 태풍이에요. 태풍.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나아가 호우가 될 건데 이것도 조금만 추가 설명해 줄게요. 아니 선생님,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살고 그래서 이렇게 홍수에 대비가 잘 돼 있을 텐데 홍수 피해액이 이렇게 많냐? 자, 여러분들 서울에서 혹시 홍수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있을까 없을까? 물론 조그마한 하천이 예를 들면 도림천이 넘치거나 그런 적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도시 하천 이렇게 뭐 강남역이 넘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이게 극히 드물고 그 다음에 피해 규모도 아주 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홍수라고 하는 건 큰 강의 하류 지역은 더 이상 나지 않아요. 자, 서울을 지나가는 한강이 넘친다.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됐죠? 하지만 우리가 큰 강 이렇게 본류가 있으면 한강 본류가 있으면 한강으로 흘러드는 이제 수많은 지류들이 있죠. 자, 이 지류들은 홍수에 대한 대비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지류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피해가 정말 크면 이게 다 어쨌든 대비를 할 텐데 어쨌든 지류 중류, 상류 지역은 일단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피해가 많은 이유는 한강 본류가 넘쳐서가 아니라 한강 지류에서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으면 얘는 호우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구나.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되게 오래된 이렇게 기출문제나 수능 특강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아니 선생님, 제가 풀었던 문제에서는 강원도가 태풍 피해가 엄청 많다고 나왔었거든요. 왜 그렇죠? 라고 물어봐요. 자, 그 이유는 통계 연도에 있어요. 자, 우리 태풍이라고 하는 건 특히 얘가 불규칙하거든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뭐 다음날 예상 경로, 다음날 위치도 예상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가 태풍 때문에 딱 한 번 정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 2002년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래서 그때 아주 정말 강원도가 말로 하기도 좀 그런데 엄청 큰 피해를 입었어요. 저 강릉 사람들은 그때를 아예 떠올리는 것도 되게 이렇게 싫어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그 한 해 때문에 옛날 그런 문제에서는 강원도가 태풍 피해가 되게 많은 걸로 나오지만 강원도 원래 태풍 피해 거의 안 있는 데예요. 됐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황사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황사. 자, 여러분들 황사 모르는 친구는 없죠? 자,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이 5월 12일인데 밤에 비가 계속 내려서 그런지 오늘은 공기가 좀 맑네요. 근데 어제는 5월 11일은 황사가 좀 많이 이렇게 날려가지고 하루 종일 뿌였었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 황사는 여러분들 워낙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많이 배워서 그냥 핵심만 정리할게요. 자, 건조한 지역에서 우리가 중국 내부 지역은 건조하거든요. 몽골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사막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텝이라 그러는데 풀이 자랄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풀이 없을 때는 이렇게 모래먼지나 흙먼지가 황사먼지가 되게 많이 날리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 내륙에 있는 건조 기후 지역에서 황토먼지, 흙먼지가 날리면 그게 우리나라로 이동해 와야죠. 어떻게 이동해 오냐면 편서풍을 타고서 이동해 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피해를 주는데 당연히 어떤 피해를 주냐면 사람들 호흡기에 되게 나쁜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황사 조심해야 돼요.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눈 건강에도 되게 안 좋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정밀기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요. 자, 여러분들 뭐 반도체가 대표적인 정밀기계인데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있죠. 예를 들면 1000만 화소 카메라야.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럼 대략 여러분들 새끼 손톱만한 이미지 센서에 거기에 1000만 개의 회로가 있는 거예요. 1000만 개나. 그럼 만약에 황사 먼지가 이렇게 불어서 그러니까 황사가 날려서 아무리 막아도 먼지는 막 비집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공장을 완전히 막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기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미지 센서에 먼지 조그마한 거 하나 앉잖아요.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밀기계는 황사 때문에 불량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자, 그다음에 앞에서 한번 이렇게 나왔던 말인데 황사가 되게 막 진하게 끼면 가시거리가 짧아지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데 이걸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만 쓰면 좋겠지만 시계가 보일 시자 경계할 때 개자 시계가 불량해진다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혹시 낯선 게 있으면 좀 적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황사가 꼭 나쁜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역할도 해요. 여기는 뭐 써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냥 여기 키워드만 좀 적어 줄게요. 자, 우리나라 토양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토양은 약간 산성을 띄어서 농사짓기엔 좀 불리해요. 그래서 산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막 물질 같은 거 뿌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황토 먼지가 산성을 중화시켜줘요. 그래서 토양의 산성도를 낮춰줘서 농업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해줄게요. 됐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 황사는 우리나라에 언제 주로 영향을 미칠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봄, 그쵸? 봄? 여름에는 거의 없고 겨울부터 봄인데 유난히 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3, 4, 5월 달에.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편서풍이란다. 황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후 변화의 원인과 양상 이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후 변화가 역시 뭔지 모르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상식에서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기후가 변하는 걸 기후 변동이라고 부르고요. 뭐 지구 온난화, 지구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기온이 빠르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온이 변하기도 해요. 기후가 변하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최종 빙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됐는데 약 2만 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런 건 오래 걸리는 편이죠. 그래서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그걸 기후 변동이라고 불러요.
자, 물론 섞었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찍은 영상을 돌려봤더니 선생님도 섞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선생님이 실수해서 그런지, 실수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섞어서 그런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크게 지구 온난화하고 사막화가 문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사막화는 우리나라에선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물론 사막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황사가 점점 심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구 온난화만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을 봤더니 뭐 자연적인 요인이 있는데 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인위적인 요인 뻔한 거지만 살펴볼게요. 화석 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면서, 그쵸? 온실 효과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산림,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작용을 한 다음에 산소를 배출하는데, 산림이 파괴되면 지구온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그 다음 산업화, 도시화 같은 것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됐죠? 넘어가시고요. 자, 지구 기후 변화의 양상. 자, 전 지구 차원에서 이렇게 봤더니 당연히 대체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그 다음에 강수는 기후 변화하고 달리 지역에 따라서 워낙 다르게 나타나요. 기온은 올라갔는데 강수량이 늘어난 지역도 있고 뭐 줄어드는 지역도 있고 뭐 알 수 없다. 대신 사막화가 요즘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사실 사막화는 뭐 기후 요인도 있지만 인간의 이런 작용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를 살펴봤더니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기온이 올라간 것보다, 세계의 기온은 0.74도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2배 이상 상승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가 기온이 올라간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업화,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열섬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졌어요. 옛날에는 되게 못 살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1.7도가 올라가는 것 중에 열섬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이 보기에는 과장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뭐 특별한 지역이라고 세계 평균보다 요만큼이나 올라갈까? 거기에는 열섬 현상이 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강수 변화는 지난 100여 년간 연 강수량이 220mm 정도 증가했으나 비는 더 많이 내리나 연 강수 일수는 감소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이 내리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 몰아서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호우 일수가 증가하면서 홍수 피해가 당연히 무조건 커졌다기보다는 이제 홍수가 날 가능성이 커진 거죠. 물론 그 사이에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뚝도 쌓고 댐도 만들면서 아마 홍수 피해는 줄어들었겠지만 호우가 더 많이 내린다, 자주 내린다. 그 다음에 기타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열대야, 열대일 등이 발생 빈도가 되게 높다. 당연한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건 뭐 여러분 나중에 문제 보면서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가끔 열대야의 발생 일수를 제시해요. 열대야의 발생 일수. 그런데 우리가 통계 자료라고 하는 건 보통 30년 동안의 평균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열대야 발생 일수가 정말 며칠 안 되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평균을 내봤더니. 하지만 최근에 열대야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몇 년쯤 전인가 수능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못 푸는 문제는 아닌데 그해 여름에 되게 더웠었거든요. 그리고 열대야가 뭐 한 달쯤 됐었어요. 7월, 8월 해가지고. 근데 수능에서는 열대야가 서울에서 10일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런 약간의 오차? 약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대야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알아두세요. 자, 이거 뭐 오른쪽 건 그냥 평범한 그래프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기후 변화의 영향, 여기에다가 별표를 조금 해둘게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는 개념들이 나와서 그 부분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전 지구적 영향인데 해 수면이 상승한다. 당연하죠.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얘가 이제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닷물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바닷물이 약간 팽창해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 극지 및 고산 식물의 서식지는 당연히 축소될 거고요. 극지는 북극이나 남극을 말하는 거고요. 고산 지역은 당연히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 극지방어가 고산 지역이 따뜻해진다기보다는 여기에 기온도 올라가니까 원래 여기에 적응해서 살던 동식물들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 전체에서 보면 열대 및 아열대 식물의 서식지가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 환경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에어컨도 켜고 뭐 난로도 켜고 그러면 되겠지만, 그래서 생물 종이 급격하게 변한다. 넘어갈게요. 근데 중요한 건 전 지구 차원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한국 지리니까.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과연 지구 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몇몇 단어 같은 거 추가할 거니까 좀 잘 좀 정의 좀 해두세요. 첫 번째, 계절이 변하고 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 당연한 말이죠. 자, 몇 년 전에 이런 용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하천에 결빙 일수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학생들이 이 결빙이란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물론 중하위권 학생이 어찌나 안타깝든지. 자, 결빙은 얼음이 언다는 뜻이죠. 그래서 겨울이 짧아졌으니까 한강이 어는 날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하천 결빙 일수는 줄어든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작물의 변화에다가 사실 뭐 작물, 농작물이나 식생은 나무하고 풀을 말하는 건데 식물이잖아요. 자, 이건 거의 같이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작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는 식량이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작물과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니까 체크 좀 해둘게요. 자, 농작물의 재배 북한계선 및 그 다음에 재배 적지, 가장 적합한 땅을 적지라고 불러요. 이게 북상한다. 자, 얘는 설명할 게 조금 있으니까 따로 판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작물마다 가장 알맞은 재배 조건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귤은 따뜻한 데서 재배하죠. 그렇죠? 추우면 귤은 탱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뭐 실제로 탱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재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약간 서늘해야 재배가 잘 되는 작물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과예요. 사과. 그래서 자, 일단 귤을 한번 봐볼게요. 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과거에는 따뜻한 제주도나 남해안 지역까지만 귤을 재배할 수가 있었어요. 귤은 지금 이 선보다 남쪽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거죠. 그럼 귤의 입장에서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당연히 경계선이죠. 이걸 귤의 북쪽 방향, 그래서 북쪽 방향 한계선이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 재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줄여가지고 그냥 북한계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당연히 옛날에 이런 지점은 귤을 재배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재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북한계선이 또는 북방한계선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더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상이라고 말을 하죠. 북상. 자, 북상의 반대말은 남하,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죠. 우리가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북쪽으로 이동한다, 위로 올라간다, 북상. 남쪽으로 내려온다, 남하. 됐죠? 자, 이건 귤의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과 같은 건 그 반대예요. 사과는 너무 더우면 재배가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사과 재배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제주도는 사과를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많이 재배했었냐면 북한 빼고요. 대구에서 사과를 되게 많이 재배했어요. 그 집에 가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우리나라에서 사과로 유명한 데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뭐 지역을 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아마 고민을 하시다가 대구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세대가 달라져서 그래요.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대구 사과가 유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구에서 사과 재배하지 않아요. 기후도 바뀌었고 사과 나무도 이렇게 수명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과수원에서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사과나무를 심기에는 거기 이제 대구니까 땅값이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과는 충주나 아니면 강원도까지도 지금 올라갔어요.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과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사과는 과거에는 이렇게 어떤 경계선이 있으면 이것보다 북쪽 지역에서 주로 재배했어요. 북쪽이 재배 적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선이 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사과 입장에서는 남쪽 방향으로 한계인 선이다. 남방 한계선 또는 남 한계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만약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실제로 올라가고 있지만 사과의 남 한계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 당연히 이제 여기는 옛날에는 사과를 재배하기 적합했지만 지금은 기온이 올라가서 더 이상 재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 한계선도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냉량성 작물의 남 한계선도 북상한다. 체크 좀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선이라고 하는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됐죠? 넘어갈게요. 지우고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식생의 변화. 자, 식생은 아까 앞에서 나무와 풀이라 그랬는데 뒤에 가면 또 식생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냉대림은 말 그대로 냉대 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한반도만 보면은 자, 지금 냉대림이 분명히 자라요. 주로 어디서 자라냐면 북한 쪽에서. 하지만 이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이 냉대림은 더 북쪽에서만 자랄 거고 한반도에서 자라는 면적을 봤더니 옛날에 비해서 이제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냉대림의 분포 면적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남대림의 분포 면적은 확대된다. 자, 우리가 난대라는 말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데 아열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열대. 우리가 아열대 기후, 아열대라는 말은 좀 알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선이 있으면 이것보다 적도 쪽은 열대 기후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우리가 온대 기후라고 구분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온대 기후 지역 중에 열대랑 가까운 쪽은 온대 기후 지역 중에서는 덥겠죠. 열대만큼 더운 건 아니지만 그런 지역을 아열대 또는 난대 지역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난자가 따뜻할 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남부 지방으로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남부 지역으로는 얘가 잎사귀가 넓은데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뒤에서 자세히 할 거거든요. 그리고 걔는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장이 가능했는데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얘도 더 북쪽까지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난대림이 자라는 곳이 넓어졌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냉대림, 난대림 이런 것들도 분포 면적이 달라진다.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자, 이제 우리가 기온이 달라지는데 얘가 위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해발 고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해발 고도. 자,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높은 산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제일 높은 곳에는 보통 고산 식물이 산다라고 말을 해요. 고산 식물. 높은 산에 사는 식물이잖아요. 자, 고산 식물이 여기서 자라는 이유는 기온이 낮은 데서 잘 자라는 식물이니까. 잘 자란다기보다는 거기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식물이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만약에 고산 식물이 여기까지만 자랐다. 그런데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은 이 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얘는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선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자, 얘는 고산 식물의 고도, 해발 고도랑 관련된 건데 얘는 아래쪽으로 경계가 되는 한계가 되는 선이죠. 그래서 고도 하한선이라고 불러요. 고도 하한선. 됐어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고산 식물의 고도 하한선은 상승한다. 됐죠? 고도 하한선은 상승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산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도가 조금 더 높은 곳에는 이제 냉대림이 자랄 거고요. 그것보다 더 이렇게 기온이 높은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는 온대림이 자랄 건데, 그럼 한번 봐볼게요. 냉대림만 따져보면 원래는 냉대림의 고도 하한선은 여기였어요. 고도 한계선 아래쪽으로 여기까지만 자랐었어요. 그런데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냉대림은
여기서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고 더 높은 곳에서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냉대림의 고도 하한선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됐죠? 그래서 고도 하한선이라는 용어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도 하한선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 고도 상한선도 있어요. 고도 상한선. 됐죠? 자, 이건 아까 그대로 설명했던 걸 반대로 설명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냉대림의 고도 하한선, 냉대림의 고도 하한선은 온대림의 고도 상한선이에요. 그렇죠? 그 경계잖아요. 냉대림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만, 아래쪽으로 여기까지만 자랄 수가 있는 거고, 온대림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여기까지만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온대림의 고도 상한선인데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고도 상한선도 상승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북한계선, 남한계선, 그 다음에 고도 상한선, 고도 하한선, 중요한 용어니까 체크를 좀 해두시길 바래요. 자, 이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앞에서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자세히 설명했던 거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제 농작물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체크 좀 해두시고 개념 좀 잘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이제 수능 기본 문제 또는 수능 실전 문제를 보면 무상기간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와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상은 서리 상자예요. 이슬 말고 서리. 그래서 이 서리가 왜 중요하냐면, 서리가 내리면 되게 추운 날부터 이제 추워지면 서리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나무 잎사귀에 얼어붙으면서 나무 잎사귀가 말라 죽어요. 말라버려요. 그래서 농작물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농사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무상기간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이렇게 시간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표시해 보면 이쪽은 1월 달이고 이쪽은 지금 12월 달이에요. 그럼 서리가 내리는 기간을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면, 추울 때 이렇게 서리가 내리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더 이상 서리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마지막 서리가 내린 날이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서리.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면 점점 추워지면서 어느 시기부터 그 해에 첫 서리가 내릴 거예요. 그쵸? 첫 서리가 내릴 건데,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서리가 내리는 기간 또는 서리가 내리는 날수, 서리 일수라고 그래요. 서리가 내리는 기간. 근데 이제 우리가 농업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 서리가 내리지 않을 때만 농작물을 심고 가꿀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데, 서리가 없다,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무상기간. 그래서 이걸 무상일수라고도 하거든요. 며칠이나 되느냐. 됐죠?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무상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렇죠? 무상기간은 길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건 지구온난화하고 좀 별개로 우리나라 여러 지역을 비교할 때 무상기간을 비교하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인천하고 강릉이 있어요. 인천하고 강릉, 위도는 같은데 하나는 서해안, 하나는 동해안이죠. 어디가 더 무상 기간이 길까요? 인천하고 강릉하고.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서리는 추울 때 내리는 거니까 여름철 기온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천이든 강릉이든 어차피 여름에는 서리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더 겨울철에 따뜻하냐를 생각하면 돼요. 겨울이 따뜻하면 서리가 일찍 멈출 거고, 마지막 서리가 일찍 멈출 거고, 그 다음에 첫 서리는 늦게 내리겠죠. 그래서 겨울이 따뜻할수록 무상 기간은 길다. 이 무자라는 말 때문에 이게 없을 무자라서 이게 부정으로 쓰이나 봐요.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다시, 인천하고 강릉은, 강릉이 겨울철에 덜 추워서 서리가 짧은 기간에만 내린다. 짧은 기간에만 내리니까 무상기간 또는 무상일수는 강릉 쪽이 인천보다 무상기간은 더 길고 무상일수는 더 많은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체크 좀 해두세요. 일단 무상기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자, 기타. 자, 우리나라의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열대성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의 힘이 더 세더라.
원래 태풍은 고위로 가면서 점점 약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변의 기온이 높아지면 태풍의 힘이 유지된 채로 우리나라까지 다가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태풍이 올라올 때 되면 항상 이제 뉴스에서 앞으로 슈퍼 태풍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다음 기후 변화의 영향. 얘는 뭐 평범한 그래프를 해서 뭐 별로 설명할 건 없네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렇게 1920년대하고 그다음에 이건 2090년대네요. 이게 뭐 170년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여름은 무려 20일이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겨울은 36일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지구의 기후가 되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과일의 재배 지역이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재배를 하고 있지만 얘가 2010년을 기준으로 1980년대에 비해서 얼마만큼 재배 지역이 늘어났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였지만 지금은 한라봉은 충주에서도 재배가 가능한가 보네요. 뭐 굉장히 많이 상승했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라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재배 범위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다. 그걸 나타내는 지도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의 대책인데 자, 얘는 너무 이렇게 뻔한 거라서 그냥 단어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는 우리 한국지리에서 공부를 하지만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지구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하지만 교토 오정서 들어본 적 있고 파리 협정 들어본 적 있죠. 각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협상한 합의한 도시 이름을 딴 거예요. 자, 그런데 교토 오정서, 파리 협정 잘 되고 있을까 아니면 잘 안 되고 있을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려면 아무래도 경제는 조금 뒤로 미뤄야 되죠. 그렇잖아요. 돈을 좀 많이 써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우리는 이거 그냥 안 할래.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경제가 중요해라면서 이렇게 교토 오정서 탈퇴한 나라들도 많고요. 파리 협정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나가리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열심히 막 수업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얼음 위에 이렇게 되게 불안하게 이게 서 있는 그 북극곰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선진국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해요. 돈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상식에서 파리 협정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교토 오정서는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협정이라는 걸 2015년에 새로 맺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국가적 차원의 노력, 지역적 차원의 노력, 뭐 개인적 차원의 노력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냥 하나만 살펴볼게요. 여기 로컬 푸드. 자, 우리가 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먹으려면 당연히 수요가 있으면 누가 공급을 해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칠레에서 생산된 포도를 우리가 먹겠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운반해 와야 되잖아요. 배로 운반하든 비행기로 운반하든. 그러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할 거고 지구 온난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멀리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라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것도 우리한테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는 게 지구를 위해서 옳은 길이다. 그걸 로컬 푸드라고 불러요. 됐죠? 그다음 탄소 발자국은 말 그대로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했느냐 그걸 인증해주는 제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명한 소비자들은 이게 제품을 살 때 그것까지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탄소 몇 그램 배출 그런 게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식생 분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토양 분포. 일단 식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토양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일단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죠. 쉽게 정리해 줄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금방 끝내줄게요. 자, 우리나라의 식생 분포를 보면은 자, 식생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식물을 말하는데요. 얘는 구체적으로는 나무하고요. 나무를 나무 숫자, 나무 목자를 써서 수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무만 식물은 아니죠.
풀도 있어요. 나무하고 풀을 식생이라 그러고요. 그 외에 뭐 곰팡이나 이끼 같은 건 뭐 조금 무시해도 돼요. 뭐 인간 생활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따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나무하고 풀의 분포를 볼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풀은 눈에 별로 안 띄고 나무만 가지고 구분을 해요. 세계 지리를 할 때는 풀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지리에서는 그냥 나무가 어떻게 어디에서 자라느냐 그것만 따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식생이 분포하는 곳을 봤더니 자, 식생은 크게 기온의 영향을 받아요. 열대 기후, 기온이 높은 데서는 당연히 열대림이 자라는 거고 기온이 낮아지면 온대림, 냉대림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기온의 영향을 어쨌든 크게 바뀌는데 이 기온은 다시 두 가지에 의해서 크게 결정이 되거든요. 하나는 위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당연히 기온이 달라지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해발 고도. 한 지점이라 하더라도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우리 기온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따져서 조합을 할 거예요. 위도도 변하고 해발 고도도 당연히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기온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강수량에 의해서 당연히 달라져요. 비가 너무 적게 내리면 나무가 자랄 수 없거든요. 그런 곳을 우리가 건조 기후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체가 수변 기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수량이 적은 청진이라 하더라도 나무가 자라기에는 충분히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식생이 기온에 의해서만 달라진다. 기온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식생의 수평적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평, 수직 쉬운 말이잖아요. 수직은 위로 올라가는 게 수직이에요. 한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해발 고도에 따라서 식생이 달라지는 게 수직적 분포고요. 수평은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을 기준으로 옆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옆으로 가면서 기온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옆으로 간다는 말은 위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해발 고도가 같을 때 식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가 반영된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남부 지방에서 북부 지방으로 가면서 식생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남쪽에 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난대림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난대림은 아까 난대 설명했었죠. 온대 기후 지역 중에서 기온이 높은, 그래서 난대는 아열대랑 뭐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온대 기후 지역에 자라는 나무들은 잎사귀가 넓은 나무를 화렵수라고 부르거든요. 광활하다 할 때 활이에요. 넓다는 뜻이에요. 엽은 잎사귀 엽자고. 그래서 잎사귀가 넓은 나무들은 단풍나무 생각하면 되는데, 플라타너스 나무 생각하면 되는데,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떨어지죠. 겨울이 혹독하니까, 추우니까 견디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무를 낙엽 화렵수라고 불러요. 낙엽 화렵수. 잎사귀가 넓은데 낙엽이 진다. 하지만 우리가 아열대 기후 지역은 겨울이 별로 안 추우니까 얘네들이 화렵수인데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아요. 낙엽이 지지 않아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를 우리가 난대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난대림을 다른 말로 상록활엽수라고 불러요. 상록활엽수. 생각해보면 어려운 말도 아닌데 모르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활엽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이런 나무의 특징을 반영해서 조엽수라고도 그래요. 조엽수. 일단 좀 체크 좀 해두세요. 자, 조엽수는 그 나무의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냐면요.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상록활엽수가 자라는데 겨울이 좀 별로 안 추워서 잎사귀가 떨어지진 않지만 우리나라 겨울에 건조하죠. 그래서 잎사귀가 그대로 있으면 수분을 다 뺏겨서 나무가 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나무들은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잎사귀에 좀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큐티클층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약간 투명하면서 약간 딱딱해요. 어쨌든 큐티클층이 있어서 잎사귀가 약간 두툼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햇빛을 받으면 잎사귀가 반짝반짝 빛나요. 자, 여러분들 단풍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햇빛을 받으면 큐티클층 때문에,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한 그 큐티클층 때문에 되게 반짝반짝 잎사귀가 빛나는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를 조엽수라고 그래요. 조는 조명할 때 조예요.
빛난다는 뜻이에요. 햇빛을 받으면 빛나는 나무, 상록, 화렵수, 난데림이 자란다. 겨울이 따뜻한 곳에서는.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자라는 지역 체크 좀 해둘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난데림이 자라는 곳은 제주도, 그 다음 남해안 일대, 그 다음 재밌게도 울릉도에서도 자라요. 울릉도는 수심이 되게 깊은 동해 한가운데 있어서 1월달 평균 기온이 1.4도였잖아요. 자, 복습 열심히 한 친구들은 울릉도 1월 평균 기온 1.4도, 그 다음 8월 평균 기온 23.6도, 연교차 22.2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는 난데림이 자란다. 그럼 친구들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면서요? 네, 많이 내려요. 근데 왜 겨울에 추우니까 눈 내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럼 눈이 어디서 내리냐면 해발 고도가 높은 곳, 해안가 지역은 눈 별로 안 내려요. 눈 내려도 금방 녹아요. 겨울철에 따뜻하니까. 그래서 난데림이 자라는 곳은 울릉도의 해안 저지대. 그 다음에 제주도도 당연한 얘기지만 백록담 근처는 당연히 난데림 안 자라요. 제주도에서도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난데림이 자라는 거죠. 됐죠? 자, 이런 난데림을 대표하는 나무는 귤나무, 그 다음에 동백나무,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본 적은 별로 없을 테지만 서울에는 없으니까 후박나무 같은 게 있어요. 호랑 가시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나무들이 난데림이다. 됐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온데림은 얘는 낙엽이 지는 화렵수, 낙엽 화렵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낙엽 활엽수, 화렵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나무 같은 침엽수도 여기서 자라요. 그래서 침엽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낙엽 화렵수하고 일부 침엽수가 섞여서 자라거든요. 이 침은 바늘 침자예요. 그래서 침을 놓다 할 때 그 침이에요. 잎사귀가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낙엽 화렵수랑 침엽수가 섞여서 자란다. 그래서 혼합림이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낙엽 화렵수와 혼합림이 자라는 곳이 온대림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온대림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아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냉대림 할 건데, 자, 냉대림은 냉대 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얘는 잎사귀가 되게 뾰족한 바늘침, 그다음에 침을 놓다 할 때 그 침, 잎사귀가 되게 뾰족한 침엽수인데 얘는 겨울에 낙엽이 지지 않죠. 그래서 1년 내내 푸른색이다. 상록 침엽수라고도 불러요. 됐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화렵수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종류의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쨌든 침엽수가 자란다. 이런 걸 냉대림이라고 부른다. 한반도의 되게 북쪽 중에서도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냉대림이 자라요. 됐죠? 자, 밑에 있는 지도에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식생의 수직적 분포는 이제 수평적 분포보다 이제 훨씬 쉽죠. 우리가 지금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수직적 분포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니까 자라는 식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남부 지방에서 북부 지방으로 가면서 냉대림도 마찬가지고 온대림도 마찬가지고 난대림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생이 자라는 해발 고도가 점차 낮아진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지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상식에서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자, 이제 얘는 우리나라 지금 위에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해안 일대, 그 다음에 여기는 표시가 잘 안 돼 있긴 하지만 울릉도, 난대림이 자라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온대림이 자라고요. 자, 온대 북부, 온대 중부, 온대 남부 이건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온대림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마고원 일대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해발 고도가 되게 높은 곳에서는 냉대림이 일부 자라요. 지리산 꼭대기라든지. 자, 그래서 어쨌든 냉대림은 한반도 북부 지역의 개마고원 일대에 주로 있다. 이게 식생의 수평적 분포죠. 그런데 수직적 분포는 이제 한 지점을 봐도 되고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제주도에서 냉대림이 있나? 있죠. 어디에 있냐면 한라산 꼭대기 근처. 그렇죠? 높이가 무려 1947m나 되다 보니까 한라산 꼭대기 백록당 근처는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냉대림이 자라는데 근데 위도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기온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위 42도쯤 백두산 가까이 오니까 냉대림이 여기 높이에서도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도가 높아지면 냉대림이 자라는 해발 고도는 점점 낮아진다.
그쵸? 온대림도 당연히 점점 낮은 곳에서 자라겠죠. 그다음에 어딘가를 더 지나가면 더 이상 이제 온대림은 자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위도와 해발고도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한라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주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다양한 곳은 여기 한라산이에요. 이유는 단순해요. 해발고도가 높아야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잖아요. 식생이 어쨌든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백두산은 이미 기본적으로 추운 지역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난대림, 온대림은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식생이 딱 두 가지밖에 없네. 그쵸? 온대림이 없다기보다는 온대 북부림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난대림 같은 건 없잖아요. 식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주도 한라산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곳에 있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까지 얘가 다 분포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식생이 제일 다양한 곳은 그러니까 수직적 분포, 식생이 제일 다양한 곳은 한라산이다.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 보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센스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자, 제주도가 약간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제주도만 놓고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난대림이 자라는 곳의 해발고도를 봤더니 얘가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건 남쪽하고 북쪽하고 비교했을 때 제주도에 남쪽이 더 기온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위도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의 북쪽보다는 남쪽이 기온이 더 높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난대림도 더 높은 곳까지 자란다. 됐죠? 그래서 얘가 온대림도 마찬가지고 냉대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경사가 져 있는 거죠. 물론 이 경사는 육지 지역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식생의 수평적 분포, 수직적 분포 아마 다 이해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식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도만 한 번 더 볼게요. 자, 별건 아니고요. 제주도가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가끔 이 그림을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만 보려고요. 자, 해발고도가 낮은 해안 저지대 지역은 난대, 상록, 화렵수림대, 조엽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대림, 침엽수는 냉대림, 그 다음에 관목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무시할게요. 지웠는데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나무를 보면 줄기, 그 다음에 가지,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되게 뚜렷한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흔한 나무들 있죠. 이런 나무를 교목이라고 불러요. 교목. 하지만 우리가 개나리 나무처럼 줄기하고 가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땅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나무들이 있어요. 풀은 아닌데 이런 나무를 관목이라고 불러요.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나무. 그래서 우리가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그러니까 이 교목보다는 관목이 많이 자라요. 그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고산식물대가 있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자라는 거죠. 기온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차 초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젖소도 있고 말도 있네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초지대는 말 그대로 나무 대신 풀이 자라는 건데 앞에가 2차예요. 1차는 뭔가 직접적인 거, 2차는 뭔가 한번 가공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힘이 작용한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던 곳인데 몽골이 고려시대 때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제주도를 봤더니 말을 키우기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고 그때 여기다 풀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2차 초지대라고 부른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식생과 인간 생활 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토양 여기만 하면 우리 이제 기후는 끝이 나겠네요. 자, 토양은 여러분들 깊게 이야기하면 정말 한없이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구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인문계 과목, 사회탐구 과목인 한국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토양에 대해서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됐느냐 그런 건 잘 몰라도 상관없고요. 최종 결과물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좀 어렵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혹시 나오더라도 되게 쉽게 나올 거니까 정말 핵심만 잘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우리나라의 토양 특징. 일단 토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토양은 쉽게 말하면 흙이에요, 흙. 당연히 흙은 거기서 식물도 자라고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토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토양은 암석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결과물하고요. 바위가 없어지면 흙이나 모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물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섞여서 있는 거고, 거기에서 식물 또는 농작물도 거기서 심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토양은 굉장히 천천히 만들어져서요. 금방금방 안 만들어져요. 바위가 하루아침에 부서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자료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흙 1cm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100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흙이 쉽게 내려갔어요. 되게 큰 일인 거예요. 우리가 흙이 쉽게 내려가고 나면 바위가 드러날 텐데 거기서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토양은 중요하다.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토양의 종류가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머리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먼저 토양의 종류에는 성숙토하고 미성숙토가 있고요. 일단 단어만 먼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성숙토의 가장 큰 특징은 토양층의 발달이 뚜렷하다. 줄여서 토층이라 그러거든요. 일단 이거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성숙토는 토양층의 발달이 미약하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거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조금은 따로 해야 되니까 필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숙토부터. 자, 성숙토는 성숙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포인트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토양이에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 그래서 얘는 뭐 간단하게만 이렇게 핵심 단어만 쓰자면 원래는 기반암, 암석밖에 없었을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가 깨지고 그다음에 그 위에 더 많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흙이나 모래가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 흙이나 모래가 생기면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면 식물이 뭐 썩은 시체나 그런 것들이 분해되는 유기물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기반암, 부서진 거, 모재,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걸 표토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깊을 심자를 써서 심토라고 부르는데 자,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반암이 부서져가지고 우리가 아는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더니 층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더란 말이죠. 됐죠? 그래서 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바위가 부서져서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더니 그 결과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명확하게 층이 구분이 된다. 이걸 성숙토라고 불러요. 그럼 미성숙토는 뭘까요? 자, 홍수가 나가지고 물과 함께 흙과 모래가 막 떠내려오다가 넘쳤어요. 범람원이 만들어져요. 근데 범람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흙이 쌓인 거잖아요. 그럼 기반암부터 뭐 그 위로 해가지고 층 구분이 뚜렷할까요? 아니면은 얘가 그냥 마구잡이로 쌓여 있을까? 당연히 토층 구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성숙토의 가장 큰 특징은 토층 구분이 뚜렷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됐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럼 다시 자, 이런 성숙토를 봤더니 다시 이제 얘가 성대 토양이라는 게 있고요. 성대 토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대 토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토양의 성격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암석을 봤더니 기반암을 봤더니 어떤 암석은 특징이 되게 뚜렷해서 얘가 어느 환경에서 부서지든 암석의 특성이 반영이 돼요. 대표적인 게 현무암. 예를 들면 현무암은 열대기후 지역에 있어도 부서지면 검은색 흙이 되고요. 온대기후에 있어도 부서지면 검은색 흙이 되고요. 냉대기후 지역에 있어도 부서지고 나면 검은색 흙이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특징이 뚜렷한 기반암이 부서지면 간대 토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포인트를 적자면 독특한 기반암이라고 일단 적어 놓으시면 돼요. 독특한 기반암이 풍화를 받으면 독특한 흙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성대 토양은 얘가 기반암이 별다른 특징이 없는 거예요. 밋밋해요. 그러니까 얘가 부서지고 흙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그 지역의 기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반암이 아니라 기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자라는 식물의 영향을 받아서 기후와 식생이
반영돼서 흙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 그걸 성대 토양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러면 전 세계에는 우리가 지금 한국 지리라고 있지만 토양이라고 하는 건 지구 전체에 분포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토양들은 대부분 성대 토양이에요. 성대 토양. 그리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칸이 좁아서 좀 삐뚤어졌네요. 자, 적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극지방이 있으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열대 기후 지역이 있는데, 자, 열대 기후 지역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죠. 자, 여기에 암석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은 뭐 일반적인 암석이 있으면 얘가 부서지면서 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는 적색토, 붉은색 흙이 만들어지거든요. 기후 환경 때문에. 왜 만들어지는지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암석이든 특징이 밋밋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빨간색 토양이 만들어져요.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갈색 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색깔로 많이 구분하거든요. 토양은.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산에 가서 땅을 파보면 갈색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토층 구분이 뚜렷하다 그랬잖아요. 그 지표면은 아니고 약간 아래쪽에 회백색 토가 분포해요. 회백색 토가.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포드조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어쨌든 한국지리를 하는 거니까 굳이 적진 않을게요. 그래서 회백색 토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갈색 토,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적색 토가 만들어져요. 이게 기본적인 성대 토양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토양들은 대부분 이런 성대 토양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독특한 암석, 예를 들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현무암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더니 석회암이 있어. 그런 건 당연히 특정 지역에만 조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원래 기후만 따지면 갈색토가 나타나야 되는데 화산 폭발해가지고 여기에 현무암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현무암 풍화토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하필이면 여기에 이렇게 갔더니 석회암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대 토양 사이사이에 끼어 있다는 뜻에서 간대 토양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간대 토양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 풍화토, 독특하니까. 그다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석회암이 풍화를 받으면 만들어지는 석회암 풍화토, 기억나시죠? 자, 참고로 석회암 풍화토 테라로사는 색깔이 무슨 색이었죠? 붉은색.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간대 토양 중에 석회암이 풍화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석회암 풍화토는 얘가 적색 토예요. 빨간색 토죠. 그럼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맨날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간대 토양 중에도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적색 토도 여기에 있는데 얘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얘는 기후 때문에 빨갛게 변한 거고요. 어떤 암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특징이 뚜렷하지 않으면 결국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빨갛게 변해요. 하지만 얘는 석회암은 우리나라에 있든 또는 열대 기후 지역에 있든 냉대 기후 지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빨갛게 변한단 말이에요. 얘는 기반암의 특성이 워낙 뚜렷하니까. 그리고 얘는 면적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성대 토양 사이사이에 특정한 암석들이 있으면, 독특한 암석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간대 토양이 나타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있는 설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왕 설명한 거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개마고원 일대는 회백색 토, 추우니까. 자, 우리가 아까 성대 토양은 기후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후랑 식생이랑.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냉대 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냉대 기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회백색 토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회백색 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역은 갈색 토가 있어요. 온대 기후 지역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는 현무암 풍화토니까 현무암 풍화토라고 적을게요. 자, 물론 얘는 되게 어두운 색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남해안 지방은 여기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적색 토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남해안은 온대 기후예요, 열대 기후예요? 온대 기후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남해안이라 하더라도 갈색 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봤더니 적색 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적색 토는 조금 이제 심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구의 기후가 계속 변해왔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지구가 지금보다 더 기온이 높았을 때,
지금은 온대기후지만 과거에는 거의 열대기후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만들어진 적색토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다. 물론 이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적색토는 점점 사라지고요. 갈색토로 바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적색토가 남아있어서 이걸 아주 옛날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기후를 반영한다. 자, 심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흐름을 따라가서 정리하면 이해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어쨌든 여기에 적색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카르스정 할 때 배웠던, 그다음에 우리가 조선 누충군 할 때 배웠던, 그쵸? 옥천 습곡대 그 부분에 단양, 영월, 정선, 태백, 삼척 가면 여기에 테라로사 토양이 있는데 얘도 적색토. 하지만 얘는 기후 때문에 만들어진 거, 얘는 기반암 때문에 만들어진 거. 됐죠? 헷갈릴 거 없죠?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우리 제주도는 현무암 풍화토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쯤에 철원, 평강, 한탄강 주변으로 용암 대지가 있었죠. 자, 용암 대지에 있는 토양은 뭘까요? 현무암 풍화토일까? 아니죠. 현무암 풍화토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원이나 평강에 있는 거기는 용암 대지 위에 다른 흙이 이렇게 얇게 덮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흙인지는 안 물어봐요. 어렵기도 하고 학생들 괜히 헷갈리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마지막에 짧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성대 토양은 기반암의 성격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결국 기후와 식생에 의해서 토양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는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회백색토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갈색 삼림토는 온대 기후 지역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적색토는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 분포하는데 얘는 옛날 기후를 반영해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다. 어쨌든 따뜻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토양이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나라 간대 토양은 기후하고 별로 상관없이 워낙 기반암, 모암, 어미, 모자 부서지는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낳듯이 바위가 부서져서 흙이 되는 거니까 얘의 성질이 많이 반영이 돼서 기후하고 상관없이 토양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 석회암, 풍화토 이런 데 분포하고요. 얘 적색토죠. 얘 적색토인데 얘랑 다르다 그랬죠. 색깔만 똑같은 거라 그랬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현무암 풍화토는 제주도에 주로 분포한다. 이 정도만 하면 완벽해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미성수토는 더 쉽거든요. 미성수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곳에 있는 바위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서져가지고 흙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던 흙이 운반 및 퇴적되어서 아니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토층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하나는 아까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하천이 흐르면서 흙이나 모래를 운반하다가 하천 주변에 쌓아서 범람원 같은 걸 만들죠. 자, 얘는 되게 갑자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미성숙토인데 그걸 우리가 충적토라고 불러요. 자, 이 충적은 퇴적 중에서도 물에 의해서 쌓인 걸 충적이라 그랬죠. 충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삼수변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좀 이따 지도를 볼 건데 하천 주변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충적토예요. 미성숙토예요.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염류토는 소금 염자예요. 자, 바닷가 지역. 자, 우리가 갯벌을 간척 사업하거나 아니면 갯벌이 계속 퇴적되면서 나중에 육지로 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바닷가 지역에서는 토양에 소금기가 섞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류토는 당연히 바닷가 지역에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지도 보고 토양 마무리 좀 할게요.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자, 중요한 것들, 눈에 띄는 것들부터 걸러내자면 체크를 좀 하자면은요. 자, 우리가 갯벌 있죠. 대표적인 염류토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갯벌이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 충적토는 하천이 주로 쌓아두니까 자, 이렇게 봤더니 지금 충적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얘가 지금 낙동강, 이쪽은 영산강,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금강, 그 다음에 한강을 따라서도 이렇게 지금 충적토가 분포하네요.
큰 강을 따라서 이렇게 선으로 이어져 있으면 얘는 미성숙토구나 알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봤더니 석회암 풍화토 있죠. 석회암 풍화토는 여기에 주로 분포하죠. 정선이다. 단양, 영월, 정선, 태백, 삼척, 가르스 지정이 나타나는 곳에 석회암 풍화토, 테라로사 토양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 화산 회토라고 되어 있는데 현무암 풍화토겠죠.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제 정말 마지막 조금만 더 하면 내용 설명은 진짜 끝나겠네요. 자, 몇 가지 단어가 좀 남아서 그것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봤더니 토양과 인간 생활이 있죠. 자, 농지 개간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개발 등으로 토양 침식이 가속화되고 화학 비료 사용 증가로 토양 오염이 심화됨. 토양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고위 평탄면, 고랭지 농업을 하는 곳이라 그랬었죠.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거고요. 어쨌든 토양이 유실되면 사라지면 큰 피해를 입으니까, 그리고 토양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서 사방 공사를 해요. 사는 모래사자, 방은 방어하되 방이에요. 방어하다. 모래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막는 모든 공사를 사방 공사라고 불러요. 산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다음 계단식 경작은 뭐냐면, 자, 우리가 경사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농사를 지어요. 하지만 우리가 밭을 그냥 그대로 만들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흙이 씻겨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 일부러 깎아요. 어떤 식으로 깎냐면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물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지만 여기는 물이 되게 천천히 흘러가겠죠. 토양이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경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등고선식 경작은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우리가 밭에 보면 고랑과 이랑이 있죠. 이렇게 높고 낮은 게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랑과 이랑의 방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등고선하고 똑같이. 그러면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흙이 씻겨가는 걸 막아준다. 그걸 등고선식 경작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토양도 끝났고요. 기후 전체도 끝났어요. 자, 확실히 지형에 비해서는 양이 적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강수량 분포, 다우지, 소우지, 다설지, 여름 강수 집중률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 부분만 반대로 꼼꼼하게 좀 복습을 해주면 기후는 어려운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어지는 문제 해설까지 해가지고 기후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한국지리 전체 내용의 한 60%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미 절반 이상을 끝낸 거예요. 좀 빨리 끝나죠. 자, 아무튼 그래서 힘내시고요. 한국지리 많이 끝났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